2023년 4월 23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다음 주는 조심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달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5월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달이고요. 아마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때 반영성이 나올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의 고점이 이번 달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실현이 돼야만 가능한 거고 아마 한동안은 금리 동결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인플레가 잡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금리 동결을 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과 한계기업 금융권 위험이 결국 터집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올지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한계 기업들이 터지고 한계 기업이 부도가 되면서 금융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위험이고요. 이거와 연결돼서 리세션인데 앞으로는 이 두 개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두 개는 하나로 뭉쳐서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제 이유가 뭐냐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시기는 5 월에서 10월 사이일 것 같은데 이때 안 터진다고 하면 내년까지도 재미없는 박스권 시장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은 썩 나쁘지 않는 대형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빨리 발표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이후에 실적에 따라서 파고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일본이 내년도 연말 기준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올해부터 내년도 연말까지는 반등이 나와도 꼭대기 천정이 있는 반등이 나올 거고 하락은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더 심각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양적 긴축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양적 긴축보다는 시장이 유동자금 회수를 하면서 이걸 밑으로 뿌려주는 그런 행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자유라는 말이 많아지면은 잘 안 돼요. 근데 평등이라기보다는 복지라는 말이 많아지면은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간극이 참 잘 조절돼야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한쪽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성장이 잘 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과 은행 위험 그대로 나오고요. 미국 중소형 은행 위험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씩 더 볼게요. 자, 신용 위험입니다. 45에서 46까지 CDS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 딱 원달러늘도 여기 가운데 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의 기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한가 하나는 만들어냈고 가운데 쪽으로 지금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더 치솟아 버리면 시장 위험이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DS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냥 중국만 한번 볼게요. 72.65, 68.44. 이게 뭐 우리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이 러시아와 연결된 리스크 발언도 같이 연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괜찮고 그다음에 독일도 괜찮죠. EU 쪽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CD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 기업과 제2금융권이고요. 여기서는 금리는 6 월까지 나와 있는 거고 살짝 폭폭 하락돼 있는 건데 시스템 위기가 방아쇠 이거 나온 거죠. 나쁜 꼴인 거고 부실 기업은 185 개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쏘쏘합니다. 그다음에 수축과 수요 절벽 앞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위험한 위 부실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2030에서 영주 비급하면서 도박 성향이 나오면서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이게 코인의 시대가 약간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성공하는 사람은 만화의 10,000명 중에 1명이거든요.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중장기로는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전략을 계속 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직 있죠. 그러니까 건설이 좋다는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대형 건설사고요. 중소건설사 밑에는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중소건설사 중에서 외국에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탈출구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손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2금융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들, 그다음에 전세사기 경매 중단 협조인데 이것도 경매 중단이 되면 해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응이 또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이슈는 지금 강하게 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세션입니다. 똑같이 70% 정도 보고 있고요. 5대로 안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착륙 당해도 하락은 하는데 경착륙의 하락폭이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현금 보유로 시장 대응 계속 해주시고요. 재미없는 시장이지만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완만한 경기 침체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재고 경영사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소망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투자자문서는 현재 경기 침체를 겪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경기 순환 잘 돼요. 미국 외에 나머지 나라들은 경기 침체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겪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고요. 그다음에 금리 경기 침체 확인 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금리 인상과 QT 이 부분에서는 요거 보면 작은 금리 1월 금리가 정책적으로 딱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개월과 1개월 금리가 이게 보세요. 역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물하고 단기물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냐면 요 구간 아니에요. 1년 길면 1년, 짧으면 그 3개월 뒤. 그러니까 3개월 뒤가 더 위험한 거니까 지금 4월이니까 7월. 그때가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OJ는 초저금리 벌할까? YCC는 하반기 이후 폐지. 이거부터 폐지하고 나면 금리가 살살 올라가는 건데 지금 금리 최대가 0.7이에요. 1.59가 1.4가 돼도 금리의 이 폭이 2배로 되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선물들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고려하시면서 대응해야 되고 요 시기에는 그냥 일본 채권은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셀 사이드에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바이 사이드도 그러니까 셀이 바이 사이드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셀 사이드를 같이 겸용할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한쪽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이 너무 커지면은 금리가 한 4~5% 돼버리면 똑같이 힘들어지거든요. 전 세계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상태는 5.25가 강력하고요.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25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5에서 끝날 거라고 봤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흔들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만 주가가 급등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인플레 자극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되다가 이유가 나와서 뚝 떨어질 겁니다. 이 이유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시장에서의 금리가 얘기하는 거는 3개월과 1년 사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입니다. 실적은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 보여주고 분기별로 사이드에도 별로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실적 발표가 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음만 세죠. 왜냐하면 대형주들의 실적이 썩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나고 나면 이제 저는 실적은 따로 안 보겠습니다. 이걸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적은 한 5월 초까지만 그러니까 한 2~3주 남았어요. 2~3주 정도 보고 실적 사이드 빼고 위험 사항은 이제 위험이 곧 올 거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리고 내용을 줄여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 이유가 터져버리면 실적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안 좋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부동산과 은행이고요. 철강주가 중국 부동산 때문에 올라가죠. 건축을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뭐 철강성 생산량을 늘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철강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거와 덩달아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부품도 연결되는 거고요. 인구 1위를 뺏기는 중국인데 경제적 파장은 인도 쪽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건데 여기도 개발이 제대로 돼야 되고 아직 체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죠. 그다음에 중국은행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많은데 약간 이상해요, 얘네들. 연속 동결하고 수장들 갈아치우는 걸 하고 있어요. 공산당 말을 안 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열풍인데 뭐 재정지원 뭐 이런 것들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중국 경제는 다시 순환이 되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니까 괜찮아요. 리오프닝에 도움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의 발언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유기업의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한다는 건 디지털화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언젠가 이 디지털 화폐도 이것 때문에 무서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산상으로만 된다는 게 오히려 또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다. 전산이 완전 박탈돼 버리면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권한으로서 통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먼 미래라서 지금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은행 위험 한 번 더 체크를 해 봤는데 진정세도 이게 2일 전이에요.
그래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수신고리를 올려도 고객이 떠나고 있고 미 대형은행은 깜짝 실적. 왜냐하면 한쪽 그러니까 한쪽은 뱅커로 한쪽은 대반인데 이건 투자 수익이나 쇼 포지션 취하면서 수익을 얻는 대형은행이 기존에 그런 포지션을 못 취하는 중소형 은행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도 충격을 맞을 만한 SVB도 실제로 금리에 잘못 투자해서 채권 금리에 잘못 투자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금융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증 안 했으면 금융 위기급이죠. 그러니까 보증해 준다고 해서 버틴 겁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못 막아버리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이 터져버리면 예, 갑니다. 그 부분이 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른다고 했지만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퍼즐들을 지금은 조심스럽게 계속 보셔야 되는 시점이고 지수 자체도 약간 상단에 막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치고 올라가 봤자 한 10% 정도만 더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근데 힘들이 그러니까 잘 치고 나갔던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들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현금 보유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